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연규혁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올해 문화예술계가 많이 위축됐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미디어 아티스트인 티안 작가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국제 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세계 50명 미디어 아티스트 명단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 티안 작가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이슈토크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티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오프닝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네네.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이 명칭이라서 좀 개념이 생소하기도 한데 뭐라고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시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건 있는데 네. 기존에 보통 많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네. 수동적으로 가만히 보는 게 그쵸. 많았었거든요. 그냥 근데 보기만 하고, 네. 네네. 지금 인터랙티브 그 미디어 아트라는 것은 관람객이 직접 그 예술 창작자의 작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반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품이 바뀐다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작품을 말을 하는데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작품 속에 별이 있다고 봤을 때 별을 딱 눌렀더니 이게 별똥별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꽃을 만졌는데 네. 뭐 아름다운 꽃 향기가 난다든지 와. 아니면 좀 거대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숲속을 걸어 다니는데 산들바람이 불어온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작품하고 관람객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형태의 작품, 뭐 쌍방향이라고도 이야기를 그러면 합니다. 그게 이제 보는 관객에 따라서 똑같은 작품도 좀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하고 작품들을 좀 빨리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백남준 작가님의 그 비디오 아트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처음에 보고 나서 이게 예술로 볼 수 있구나. 약간 어린 시절에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하면 주로 좀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작품들을 만드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일단 그 예술가들은 동시대의 재료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빈치나 아니면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 네. 이분들이 지금 이 시대 2020년대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작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재료들 어떻게 보면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디어 아트가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 동시대의 이야기를 동시대의 재료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특별하게 좀 다른 형태는 뭐냐면 너무 또 컴퓨터를 활용하다 보면 네. 이 그 작품의 질감이나 아니면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표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화 작업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작품의 질감을 다 만든 다음에 네.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뭐 한두 가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2D 작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걸 또 3D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한 두 가지, 세 가지 작업을 하고 또 서로 인터랙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딩 네.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한 8가지 정도는 만질 줄 알아야지만 하나의 최종 작품이 나온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화 작업부터 시작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꽤 많은 작업, 그러니까 스킬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 때도 이제 작가님께서는 유화를 그럼 또 이제 바탕으로 하는 네. 거니까 이제 전통 또 이제 미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고 네. 그 소프트웨어를 최소 8가지 정도 이제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또 다 배우셔야 되고 그러셨을 텐데. 초기에 제가 작업을 했을 땐 그걸 뭐 따로 가르쳐 주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렸고 고생도 꽤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룬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성 그리고 그 관람객들과
어떤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쵸.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뭔지가 다음 이야기고요. 그리고 굳이 내가 다 하려고 한다기보다 협업하는 게 훨씬 좋죠. 요즘은 뭐 AR이나 VR을 잘 만지는 그쵸. 팀들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팀워크를 통해서 기술적인 것들은 네네. 또 팀플레이 하는 게 훨씬 또 그게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작가들이 이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 그렇군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미술 작가들 이렇게 뭐 언제부터 이제 그림을 좋아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질 법도 한데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미술을 좋아해서 예술가가 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유년 시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좀 뭐 예술에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 또 궁금해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아마 유치원 다닐 때가 70년대였기 때문에 네. 그때는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커서 뭐 될래 그렇게 물어보면 장래희망이 뭐니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다 대통령 된다고 그랬고요. 대통령 아니면 군인. 그때는 또 이제 박정희 시절이기 때문에 네. 군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과학자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과학자가 꿈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집에 네. 저희가 이제 전축이 있었어요. 그때는 상당히 전축 네, 크지 않나요, 되게? 크죠. 크고 고가였죠. 그쵸. 그때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게 뭐 돈으로는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분해를 했죠. 왜냐하면 전축을요? 네, 그 소리가 저게 어떻게 소리가 나오지라는 것 때문에 계속 분해를 하고 새로 조립하고 근데 부모님이 한 번도 혼을 내신 적이 없어요. 어머나. 그래서 분해를 하고 다 마음대로 만들고 나면 네. 어느 날 다시 전축에 들어와 있고 또 분해를 하고 조립하고 나면 또 들어와 있고 부모님께서 이제 음악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혼을 안 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TV 전화기 이제 많은 걸 조립하고 분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또 많이 가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원래 이제 과학자가 꿈이셨고 또 기계에도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근데 사실은 어린 아이가 이 소리가 어떻게 날까 궁금해서 그 분해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께 혼이 나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부모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음악 쪽에도 좀 관심이 있으셨겠어요? 어떠세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음악은 계속 듣고 자랐고요. 그때부터 또 나중에 커서 돈을 벌면 LP판을 사야지 해서 이제 LP판도 계속 그때부터 이제 수집도 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처분을 하고 한 300장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남겨서 트로트, 헤비메탈, 뭐 클래식만 가지고 있고요.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예술가의 피가 흐르는 그런 집안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뭐 기계에 대한 관심, 뭐 음악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는데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 그 거실에 보통 그때 당시에 그 세계 문학 전집이라는 것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필수품 정도로. 네.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중에 하나 끄집어 본 게 데카르트의 데카메론 그 뭐죠? 그 데카메론의 신곡을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청소년이 볼 만한 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데카메론의 신곡의 연옥편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부모님 몰래 그때부터 첫 만나면 그 세계 문학 전집을 하나하나 뽑아서 재밌는 부분만 이제 골라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습관들을 길러지고 나중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까지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책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심리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심리학은 저는 거기에서 수학이 필요하거나 통계학이 필요하다고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심리학 그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
PC도 필요하고 통계학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때 당시가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따로 저희끼리 만들어서 쓰는 이제 PC를 만들어서 또 쓰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라 그게 또 우연찮게 저를 또 미국에 유학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UC 산타크루즈에서 제가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전공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데카메론의 신곡이 저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미디어 아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책이고 그런 모티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었네요. 우연히 봤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섭렵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국제 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 그러니까 올해의 세계 50명 미디어 아티스트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50명을 선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티안 작가님의 이름을 올리신 거죠. 네네. 네. 아, 진짜 뭐 축하드립니다. 이제 국제 뉴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먼저 어떤 곳인지 어떤 행사인지 좀 저희가 소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아트 페스트 2020이라고 해서 이제 리스본, 이제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한 거였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술하고 과학, 그다음에 정보기술 통신을 가지고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그 예술을 이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국제 그 예술 축제죠.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전시나 그다음 뭐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방금 다 문을 닫는 맞아요.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주제도 상당히 그 중요했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작품에 대한 것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6월까지 전 세계의 그 작가들로부터 이제 작품을 공모를 받고 네. 제가 알기로는 1차에서 한 169작품이 1차에서 선정되고 최종 2차까지 올라가서 제가 이제 50위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뭐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는 정말 뭐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 전 분야가 거의 뭐 정말 이제 암울한 이런 시기를 좀 보냈던 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수상이 좀 이번에 선정된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저처럼 특히 이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시기죠. 맞아요. 뭐 대부분 이제 대면을 해서 전부 다 작품도 보고 네. 미술관도 열리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우리가 겪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특히 이제 미디어 아트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비대면을 통한 작품 관람이나 감상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포인트, 뭐 터닝 포인트 같은 느낌. 그리고 예술계에 있어서 지금 시대, 지금 재료를 가지고 비대면 시대에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작가님의 작품이 또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네. 작품을 이제 AR 글래스를 사용했을 때 이제 특정 공간이 아닌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작품의 형태로 지금 구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AR 형태의 전시를 보여준 거고 실제 작품은 지금 보고 계신 저 작품인데 이 작품이군요. 네. 지금 17세기 문자도 우리나라 문자도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오일 페인팅으로 다 작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몇 가지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오브제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적인 요소하고 좀 서양적인 요소를 동시에 이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 봤을 때도 동서양의 공통된 요소를 이제 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시간의 흐름 어떻게 보면 17세기에서 지금까지 2020년까지의 우리의 그러니까 시간을 연대기로 쭉 나열을 했다기보다는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작업을 한번 해본 근데 것입니다. 이제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새소리인가요? 네, 새소리. 네. 이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동양적인 느낌, 우리 이제 선비들이 이제 시를 쓰고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세수를 한번 넣어본 거고요. 그렇군요. 와. 정말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미술 작품, 뭐 예술 작품이랑은 정말 다른 형태, 약간 신선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티안 작가님께서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소감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예술가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BT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 2위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 K컬처,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지금 한참 떨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예술가로서 어떻게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올해는 문화예술계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좀 어려움들도 당연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벌써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하고 국내 전시 4개는 취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연기된 것도 한 3건 정도 있다 보니까 또 무기한 연기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힘든 건 맞고 뭐 대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작업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좀 작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빨리 마무리가 돼서 좀 다시 또 전시도 좀 열고 이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도 그렇고요. 왜 요즘에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가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받기도 하고 많이 좀 변했잖아요. 뭐 언택트가 많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고, 뭐 예술 분야도 당연히 그런 관련된 변화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연극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학로 같은 곳에서 그쵸,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모여서 보고 이렇게 다 대면해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어쩔 수 없이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겪고 있다면 이건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예술가로서 그럼 언택트로 할 수 있는 뭐 당연히 힘들죠.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지만 언택트로 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예술 체험 아니면 예술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 고민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Z세대나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에 태어났던 세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미 이 세대들은 그 물리적 공간하고는 상관없이 다양하게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술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시대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화에 그래도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얘기 들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뭐 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처음에는 당황을 많이 하셨다고.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했을 것 같지만 지금 그래도 몇 달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느끼시기에 이 언택트를 활용한 이런 예술 활동들 그래도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강의하면서 줌을 처음에 사용했을 때 이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요즘 세대들이 너무나 쉽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내가 편한 방법으로 또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디어 아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나 XR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혼합현실을 활용한 XR 혼합현실을 활용한 그런 이제 작품들도 나오고 뭐 구글 글래스나 다른 말로는 이제 AR 글래스라고 하죠. 이제 쓰고 나면 이제 어느 장소에서든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게 집이 되든 뭐 거실, 회사 아니면 야외 공간에서라도 작품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가 워낙 반도체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저희가 또 직지에 고장 청주에서 네. 뭐 최초의 그 금속 활자도 만들어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적응하는 데 시간은 필요하지만 정말 뭐 작품을 보고 싶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창소불문하고 어디서든지 예술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뭐 전시 활동도 굉장히 또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이탈리아 중앙국제현대미술관에서 동양인 최초로 또 작품 전시도 여섰다고 하는데 시간의 풍경이라고 네네. 네, 주제로 열렸었다고요. 제가 그 로마에서 전시할 때 네. 저도 일단은 놀랬던 건 왜 청주에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로마에서 전시를 시켜줄까라는 첫 번째 이제 퀘스천도 생겼었고요. 중요했던 부분은 로마가 어쨌든 그 전체가 이제 유네스코 보호 구역이기도 하고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그쵸.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의 시간의 흐름보다는 그 시간마다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저도 네. 그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다 같이 한 공간에서 시간의 연대기와 상관없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그때 당시 3년 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디지털에 관련된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시를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미디어 아트가 딱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놀랬던 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전시 오프닝을 하게 되면 네. 대부분은 이제 예술계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들 오시죠. 그쵸.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는 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놀랬던 건 그때 만나서 인사했던 사람들이 뭐 로마에 있는 버스 조합장, 뭐 은행, 중소기업, 뭐 변호사협회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술계보다 어떻게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왜 왔을까 그렇게 이제 좀 물어봤더니 네. 자기들은 직접 활용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미디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버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인 자동차가 됐을 때 그 측면에 있는 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작품을 보러 오신 거예요? 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술을 감상하러 오는 거를 벗어나서 정말 실제적으로 삶에서 아니면 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도 예술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랬던. 그렇게도 작품을 접할 수가 있겠군요. 네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전시를 열게 되면요.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뭐 노력들이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나요, 작가님? 일단은 스토리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 스토리를 구성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공감을 할까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히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야기인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구성이 되면 그다음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 작품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을 하죠. 쉽게 말하자면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TV 모니터로 볼 것인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뭐 크게 볼 것인지 빔 프로젝터를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시관 그러니까 화이트 큐브라는 전시관을 벗어나서 외부에서도 전시할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빌딩의 벽면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건물에 이제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쏠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가 구성되고 그다음 이제 사용할 매체에 대한 고민이 이제 다 끝이 나면 그다음 회화 작업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작업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고요. 그렇게 끝난 다음에는 이걸 또 이제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이걸 이 예술 작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거리 아니면 유아들하고 이야기할 거리 이제 뭐 아니면 시니어층들하고 이야기할 거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까지가 이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단계별 노력 또 생각들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창작 활동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작 활동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좀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어야 이렇게 작품이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떤 걸 통해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뭐 많이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궁금하잖아요. 너무나 이제 대답은 너무나 평이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당연히 이제 신문은 매일 보고요. 그러니까 조간 신문은 항상 보게 돼 있고 책이나 잡지도 놓치지 않고 계속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책에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쵸. 고전부터 시작해서 잡지까지 당연히 이제 다 봐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또 얻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로서는 이제 그 예술 프로그램을 또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많은 아이디어는 학생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이 생각해내는 것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생 이제 학생들이 아주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네, 창작 활동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작가님께 수업을 들으러 또 왔다가 작가님은 또 그 아이들을 순수하고 그 정말 빼먹지 않은 네. 그런 생각들을 같이 또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작품 활동들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러니까 내가 좀 손꼽는 작품 이런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금 제가 이제 미디어 아트 작품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보다는 가장 가슴 아픈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일회성으로 만든 작품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저희 이제 라포무 현대미술관에 계속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라포무 현대미술관이 2004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개관할 당시에 네. 그때 4월 16일 날 이제 세월호 사건이 생겼고요.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이게 일단은 사고였는데 이게 사건으로 된 게 뭐냐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맞아요. 방향이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리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304개의 부서진 꿈이라고 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네.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철거를 하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몇 개월 지나면 당연히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이제 저 작품은 이제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잠깐 나갔던 그 작품이 바로 304개의 부서진 꿈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은 사고 중에 하나로 남아있고, 좀 뭔가 끝맺음이 또 이렇게 명쾌하게 되지 않아서 아마 이제 뭐 작품 철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웠던 사고였던 만큼 작품을 보는데도 좀 이렇게 기분이 아주 그래지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작가님께서는 뭐 예술 관련 강의도 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어떤 내용들로 주로 강의를 하세요? 보통 작품에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고전 작품부터 시작해서 현대 예술 작품까지 그 시대에서 요구했던 이야기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역사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작품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강연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일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역사 어떻게 보면 역사 바라보 세우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작품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작품이나 최근 이제 근대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잘못된 일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자 해서 이제 그런 형태의 강연, 이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나 과학이나 또 코로나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도 또 역사를 다시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작가님께서 가장 이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이제 예술 교육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좀 뭐라고 또 생각을 하면 될까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예술 교육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작품 감상하는 법을 알려주나 보다 아니면 뭐 작품을 보면 인성이 좋아진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네. 제가 보는 예술 교육의 관점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 뭐 창의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의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시대 동시대에 아까 이제 재료도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네. 다양한 동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다 보니 그러려면 건축가, 디자이너, 뭐 과학자, 철학자, 수학자 많은 사람들하고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한 형태의 이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르의 융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그 지식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된 형태의, 그러니까 융합된 형태의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성을 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가 예측도 못했던 코로나 같은 경우, 네. 누구도 예측 못했던 것.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같이 모을 수 있고 머리 맞대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술 분야에서 이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면 그게 제대로 된 예술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분야가 정말 뭐 사회 각 분야랑 다 이제 융합이 가능하네요. 지금 말씀을 네네.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왜 예술 교육이 좀 필요한지 또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그렇고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그 지역을 잘 벗어나지는 않죠. 이제. 한 지역에서 꾸준히 살고 있고요. 네. 제가 그 학교 강의할 때도 이제 출석 부르기 전에 첫 강의할 때 물어보는 게 청주에서 태어난 사람 몇 명. 그리고 여기서 혹시 뭐 서울을 가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가본 경험이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그죠? 네네. 경험이 있냐 그러면 많이들 가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듯이 한 지역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쵸. 그 공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의 확장이 또 그만큼 맞아요. 작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양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예전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정보의 양과 또 그걸 또 변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그쵸. 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보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도 말랑말랑해져야 되고 그냥 다양성과 아니면 그 활용성에 대한 것은 예술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 진짜 윤택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술 교육은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그런 뭐 작품을 감상하는 거 아니면 뭐 음악 공연을 즐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살다 보면은 그냥 뭐 바쁘고 또 정신없고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은 왜 좀 이렇게 여가 시간에 잘 활용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를 키워보면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 이상한 주입식 교육만 이제 시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어떻게 좀 관련해서 생각이 좀 있으신지요? 특히 이제 예술 교육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해외 전시를 이제 자주 나가다 보니까 가끔 이제 유럽에서는 자주 만나는 이제 그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로마 국립미술원 원장을 몇 번 만났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티안 작가는 학교에서 뭐 대학생들을 가르치시나요? 그래서 네, 지금 대학교 4학년 이제 서양화 전공 수업을 지금 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들은 학생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학생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1학년 들어올 때부터 자기들은 작가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네.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내가 저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원에서 열심히 실기 연습해서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들어와서 또 이제 기술을 배우고 뭐 이러는데 그 로마에서는 그냥 들어오면서 바로 작가고 교수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전시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도 좀 이건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보면은 왜 사실 특히나 이제 입시 준비하는 뭐 고등학생 이면은 예체능 수업들은 사실은 거의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중학생 때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예체능 수업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사실은 근데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아이들 쉬는 타임으로 좀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 문화들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뭐 저는 이제 예술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예술에 관련돼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좀 전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스킬을 익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인 부분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제대로 표현하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로마 국립미술원의 원장이 말했듯이 들어오는 순간 작가로서의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인문적인 아니면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메론이 저를 이렇게 20년 동안 작업을 하게 만든 그쵸. 것처럼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뭐 대생이나 아니면 딱 그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입시를 네네. 할 때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릴 것인지만 계속 연습을 하고 어떻게 작품을 만들 것이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다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우리의 예술교육이 우리나라 예술교육이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시든지 그런 바람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제 입시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들어서 뭐 홍익대나 다른 이제 많은 그 예술 학과들이 또 실기보다는 이제 그 실기 시험은 별로 이제 보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인문적인 부분이나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을 넣은 그런 학생들을 이제 뽑고 있다고 그런 얘기는 이제 들어서 그래도 우리나라 그 예술 그리고 이제 교육계도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에 우리도 서구 유럽이나 뭐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를 이런 이탈리아 이상 가는 그런 뭐 지금 BTS도 이렇게 활기치고 있는데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뭐 전시 계획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또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은 이제 이번 겨울 시즌에 이제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전시가 있고요.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하는데,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전시관이 엄청 넓어서,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빛의 벙커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DDP 네. 그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에서도 네. 이제 일본의 팀랩 그룹이 와서 미디어 아트 전시도 하고 있는데 올 겨울은 이제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 이제 유사하게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현재 제가 그 일본 그 트라이세라라는 이제 일본 아티스트 그룹 로부터 이제 선정 작가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내년에 이제 도쿄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를 지금 계획 중이라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티안 작가님, 뭐 앞으로의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일단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돼서 다 같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그리고
그 현대 무용가 그리고 또 뭐 컴퓨터 디자이너 이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 증강현실하고 그다음에 5G를 활용한 그 반응형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전시를 통해서 이게 공간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 서울에서 청주에서 로마에서 파리에서 뉴욕에서 모든 관람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지금 기획 중에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 맞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찾아오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 아티스트 티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백 년 전에 그린 모나리자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비록 그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탄생시킨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도 그들이 남긴 작품은 지금의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게 바로 문화예술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 문화예술 더 많은 사람들과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